자, 5번 한번 봐보자. 5번 보시면 성민아, 5번에 유리창이라는 작품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작품 다 어찌 보면은 성민아 지금 나이가 몇 살? 25. 25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정도 됐잖아. 수능 봤잖아. 그때 이 작품 다 배우는데. 그치? 자, 혹시 외국계 고등학교 졸업했니? 그건 아니지. 자, 가봅시다. 유리창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자, 이 작품에서 화자의 상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자의 상황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상황이야. 아들의 죽음. 그래서 상황을 딱 그려보면은, 자, 어린 아들을 먼저 세상 떠나보냈어. 아마도 폐결핵이나 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던 것 같아. 지금이야 뭐 폐결핵이나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주영은 1930년대 주로 활동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100년 전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지. 그래서 화자의 아들도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발상을 한번 해보면 유리창이 뭘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쌤은 아들이 있으니까 오버랩이 되거든. 그래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늘 어때? 화장까지 하고 다 떠나보내고 집으로 딱 왔어. 마음이 안정돼서 TV에서 예능 프로 볼 수 있겠어? 심란하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되는데, 담배 하나 들고 아마도, 자, 베란다에 나갔을 수 있어. 베란다에 나가서 보니까, 베란다, 자, 유리창이 있잖아. 샤시 유리창이. 안은 환하고, 밖은 캄캄하지. 근데 거기 유리창을 보니까 내 모습이 비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처럼 비춰졌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부정을 노래한 작품이 유리창이라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자, 죽은 아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4번 나와. 죽은 아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정이 나오거든. 출발 한번 해볼게. 자,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어른거린다. 우리 저기 유리창 보시면 사실은 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여? 죽은 아이처럼 보여. 그런데 그 모습이 차고 슬픈 거야. 차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리창 바뀌니까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죽었으니까 사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일 수도 있겠지. 당연히 나에게는 슬픔의 대상이고 그래서 첫 번째 차고 슬픈 것이 아들이야. 유리창에 서려 있는 차고 슬픈 것, 이게 죽은 아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자, 영상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기운 없이 붙어서서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이 아들 같아가지고 안 다가설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리고만 있다. 그래서 얼어버린 날개를 파닥거리는 자, 작은 새처럼 아이의 영상이 비친다. 그래서 언 날개가 두 번째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간절한 그리움일 거야. 잘 봐봐. 자, 유리창에 아들의 모습이 비치잖아. 다가가지고 막 아들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 입김이 흐리우니까 유리창이면 성에가 끼겠지. 그러면 아들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뭐해? 닦아야지. 그러면 또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그러면 또, 자, 열 없이 붙어서서 한없이 넉넉고 바라보겠지. 그럼 또 입김으로 유리창이 흐려지겠지. 지우고 아들을 만나고 또 지우고 아들을 만나고 아마도 화자는 밤새 이렇게 밤을 보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다는 간절한 그림의 간절한 행동이야.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 하나가 보석처럼 반짝 박힌다. 물먹은 별 하나가 자, 내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박힌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내 가슴에 박힌다. 이 별 역시 뭐가 돼? 아들이지. 그치? 여기서 물먹은 별의 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눈물 어린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일 거야. 그래서 자,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밤에 유리를 닦는 행위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야. 외로운 황홀한 심사. 표현 방법이 뭐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역설법이지. 말이 안 되지. 외로운데 황홀해. 황홀한데 외로워. 외로움은 쓸쓸하고 황홀하면 아름다워야지. 근데 외롭다고 황홀하고 자, 어울리지 않는 형용이야. 이런 것들을 역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역설법은 자,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내면의 의미 전달인데,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왜 외로워? 아이가 떠나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 유리창에 아이의 모습이 서려 있으니까. 근데 왜 황홀해? 그렇게나마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아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왜 외로워?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왜 황홀해? 그렇게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데 한편으로 황홀한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산새처럼 날아가 버린 아이구나. 그래서 밤하늘의 도도는 산새와 같구나. 이거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들이지. 죽은 아들이지. 그래서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려있고 언 날개를 파닥거리지요. 밤새 닫고 보니까 자, 물 먹은 별 하나가 반짝 보석처럼 박히지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이지. 그러면서 너는 산새처럼 내 곁을 멀리 떠나가 버렸구나. 자, 요게 바로 뭐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 요걸 노래하고 있는 시가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유리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유리창의 의미는 자, 이중적 의미인데요.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되는 속성을 두 가지 갖고 있어. 이 유리창이 있으니까 자, 죽은 아들과 소통 만날 수 있어. 그렇지, 만날 수 있어. 근데 또 단절이라는 거 뭐야? 유리창 안에 이승과 자, 이 유리창 밖에 저승, 즉 화자가 있는 공간과 아들이 있는 공간에 자, 단절. 나는 유리창 안에, 너는 유리창 밖 저 세상에 가버렸구나.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노래한 시가 유리창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이건 외워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아들의 죽음을 자, 소재로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여기 정지용의 유리창, 그 다음에 김현승의 눈물, 그 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 요 세 작품이 자, 보통 죽은 아들을 자, 떠올리는 매개로 하는 작품이야. 자, 핵심 정리 오른쪽에 봐. 주제, 시적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애상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음에 성격은 애상적 하나만.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보니까 감정의 절제, 밑줄 감정의 절제. 다음에 3번. 감정의 대의를 통한 역설이 어디 있어?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 다음에 화자의 간절한 그림은 지우고 보아도. 그 다음에 5번 요건 알아도. 자, 비유 시적 대상을 비유한 것,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하나 둘 셋 넷 요거. 오케이? 요 네 가지가 죽은 아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더라. 자, 이 시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다양한 비유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이 뭐냐? 역설적 표현, 외로운, 황홀한, 심사. 오케이. 직설적 표현보다는 감정의 절제. 3번이 잘못됐네. 자, 기억과 가장 표현이 같은 거. 자, 이건 뭐지? 역설이지. 그치? 역설을 찾으라는 거야. 1번에.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는 공감각적 심사. 푸른 종소리니까 공감각. 우리 지난주에 잠깐 끝부분에 했어. 자, 종소리는 청각인데 이 청각적인 소리를 푸른색의 종소리 이랬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자, 요거는 의인법 정도가 되겠지. 개가 나를 쫓는구나 라고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쫓기는 거지만. 3번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은 큰 표현법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4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찬란한 슬픔, 외로운, 황홀한 이거지. 둘 다 뭐가 돼? 모순 응용이지. 표현 자체가 안 어울리잖아. 그치? 찬란한데 슬픈데 찬란해 안 어울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역설법 이렇게 말하고요. 자, 6번 보시면 자, 찬란한 슬픔 요거 나오는 구절이네. 자, 6번에 김영랑의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게 돼 있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꽃이 필 날을 기다립니다. 이거지. 선생님도 모란꽃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이 시적 화자는 모란 꽃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어. 기다림을.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치? 꽃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피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 꽃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선생님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꽃이 제일 반가울까? 그러면 선생님은 목련이 좀 반가운 것 같아. 목련. 목련이 왜 반갑냐면은 우리 사실 봄이 되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도 있고 또 매화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이쪽 지방에서는 산수유나 매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 그럼 봄이 왔음을 제일 먼저 이제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목련이 벚꽃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피잖아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조그만 단독주책 있는데 마당에 하얗게 아이보리색으로 피는 목련을 보면 봄이 왔다 해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그래서 쌤이 계절적으로 봄하고 가을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봄에 목련을 피면 막 기다려져. 근데 그 목련이 있잖아요. 백일홍처럼 막 오래 가는 게 아니지. 그치?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목련의 가장 큰 단점,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뒷자리가 조금 더러워. 떨어지고 나자마자 갈변해가지고,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예쁘지 않지. 벚꽃은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마치 눈가루처럼 흘려가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목련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갈변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목련이 피는 게 제일 기다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련을 기다려.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기다리는 꽃이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김영랑은 모란이 피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어찌 보면은 모란이라는 것은 뭘까? 김영랑에 있어서 하나의 소망이 되고요, 하나의 희망이 되고요,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소망과 희망에 대한 바람, 요걸 노래한 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 노래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김영랑이라는 시인은 꼭 알아둬야 될 게, 김영랑이라는 시는 시문학파로서 순수시를 주창했던 시인이야. 순수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시사를 잠깐 이야기해 주면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한 일군의 문인들이 바로 문단을 형성한 게 카프 문학이야. 카프 문학. 조선 플로레타리아 문학 동맹 해가지고 그들은 어떤 목적 문학을 주창해서 목적 문학을. 그래서 카프 문학, 카프파 또는 경향파, 카프 시인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들은 문학이 정치 선전의 도구고요,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1920년대, 1925년부터서 이런 목적 문학이 대두하게 돼. 그러다가 1930년에 돼가지고 김영랑을 중심으로 한 시문학파는 문학이 이런 정치 선전의 도구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돼. 문학은 문학다워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문학은 인간의 정서를 아주 아름답게 노래해야 돼. 라고 주창했던 사람이 시문학파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영랑이야. 그래서 이 순수시에는 시의 음악성을 중시하면서 그다음에 시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려고 했던 일군의 시인들이 이런 시문학파야. 그런 맥락에서 이 모란도 역시 아름다움이나 소망이나 희망을 노래한 거지.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그의 출생의 배경하고도 연관이 돼. 그래서 이 김영랑은 저기 전라도 강진에서 만석군의 아들로 아주 유복하게 태어나. 우리 보면 문인들을 보시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분도 많은데 이분은 굉장히 여유롭게 자라. 그러다 보니까 1903년생이거든. 김소리 2년생이고. 그러니까 일제강점을 살았지. 근데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라도 강진이면 일제의 수탈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 그치? 아무래도 경부선을 따라서 일제 수탈이 쭉 일어날 거 아니야? 부산으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경성까지 와. 이 길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강진이면 조금은 수탈로부터 덜했고, 워낙, 토 세력이고 부자였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여유롭게 자랐어. 신식물도 접하면서. 그래서 예술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던가 봐. 그래서 음악도 사랑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 매우 사랑했었고, 그래서 집에서 뒷마당에 실제로 모란을 많이 키웠었대. 그래서 그 모란이 피는 날을 기다리면서 노래했다라고 해.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는
뭐 경제학인가를 배우라고 일본 유학을 보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음악 공부하다가 잡혀온 일화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집 자식으로서 좀 유복하게 자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를 노래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자 김영락의 모란이라는 게 뭘까 이거지. 꼭 모란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 선생님 모란 그 화토짝에서 6번 있잖아요. 배축꽃같이 생긴 거. 그걸 목단이라 그러는데 몰라 그렇게 생긴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혹시 모란 본 적 있어? 못 봤어?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쌤도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 자, 가보자. 출발!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럼 모란은 뭐야? 자, 나의 봄에 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릴 테요. 그지? 그러면 모란하고 봄은 뭐야?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나 희망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란이 피는 봄은 뭐가 되겠어? 합격증을 수령하는 날, 합격증을 받는 날, 요게 이제 모란이 피는 날일 수도 있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잃은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무덥던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어제라고 돼 있는 오타가 나왔다. 떨어졌네, 떨어져. 어제 앞에 떨이 빠져 있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칫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여기서 보람의 원관념도 뭐야? 모란이지. 모란이 자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또 가고 말아 300의 순날 마냥 섭석에 우옵니다. 그래서 300의 순날은 실제로 모란이 피는 건 일주일 남짓이니까 또 다른 봄이 올 때까지 300의 순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이 되겠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 봄은 화자에게서 어떤 봄이야? 찬란한 슬픔의 봄이지. 자, 여기서 쓰인 표현법도 뭐야? 자, 앞에 나왔으니까 역설이지. 근데 봐봐, 왜 찬란해? 1년을 기다렸던 꽃이 피는 날이니까. 근데 왜 슬퍼?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치? 또 떠나보내고, 자, 또 피는, 자, 날까지 360날, 360날을 마냥 섭섭해 울고 지내야 되니까, 자, 슬프지만, 또 피면 찬란해. 찬란하지만 또 떠나보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모란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는 1년을 기다려야 돼. 이거지. 그래서, 자, 모란이 피기까지의 과정, 요거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 딱 두 가지. 모란의 의미가 뭐냐? 시적 화자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희망 요걸 말하고요. 그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찬란한 슬픔. 왜 찬란해? 만나니까. 왜 슬퍼? 떠나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인식하면 돼. 왼쪽에 주제. 모람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성격은 낭만, 유미적, 여성적, 역설적 돼 있는데 유미적, 탐미적 여기다 밑줄거나 유미적, 탐미적. 시문학파의 순수 시파가 유미적이야. 유미적. 오직 미적 감정만을 주창하는 거야. 유미. 그래서 아름다움. 미적 감각만을 지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시적 특징 보니까 수미상관, 이렇게 돼 있지. 수미상관이 뭐지? 알 거라고 믿고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수미상관. 그래서 시의 첫 부분하고 시의 끝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어. 여기서는 뭐, 나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 모란이 피기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마지막 행이 도치되면서 1, 2행과 마지막 두 행의 구조가 거의 같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수미상관. 그 다음에 역설, 밑줄 역설. 찬란한 슬픔. 사투리 됐고, 뭐 3번, 4번 봐. 그 다음에 김영랑의 시 특징 보시면 되고요. 자, 시의 연구 보니까 모란하고 찬란한 봄, 네, 찬란한 슬픔 나오는데 모란은 봄이고 소망이고 보람이고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자 미적 가치 요걸 말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씩 이상의 모란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면 역설의 표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곰고 섬세한 시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문학파의 특징이야.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삶의 근원적 비애로 자아를 가지냐. 삶의 근원적 비애, 슬픔 이거 드러내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희망이나 소망을 바라는 마음 요런 정도로 가야 되겠지. 여성적 어조, 부드러운 느낌, 소망, 성취, 비애, 소망. 자, 순환적 구조. 소망의 성취, 하지만 떨어져 버리는 비애.
하지만 또다시 자 모란이 오는 날을 기다려 이게 되겠지. 기업과 유사한 발상법 찬란한 슬픔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걸로 가면 되겠지.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반어 정도로 보시면 돼. 반어. 그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건 왜 반어? 실제 상황은 죽도록 울고 싶은데 말은 안 울 거야 그랬으니까 상황과 반대로 말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반어. 자 7번에 백석의 여승이라는 여승 비구니를 두고 하는 말이지. 비구니를 두고 말인데 자 우리가 백석 그러면 백석시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이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 특히나 일제강점이라는 시대 속에서 가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한 시인이 자 백석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한 여승이야. 이 여승은 자 뭐냐면 여자 승려잖아. 한 여인이 자 여인의 비극적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즉 비극적 삶의 과정은 여승이 되는 과정을 노래한 시야. 그치? 자 효진아 자 이 머리 깎고 절이나 들어가 버릴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쉽지 않겠지.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까? 속세를 던지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치? 불교에 귀의하겠다. 머리 깎고 그냥 산소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어때? 현실의 삶에서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때? 우리는 이렇게 종교에 귀의할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이 노래도 뭐냐면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 어떤 비극적 과정인데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붕괴야. 가족 공동체의 붕괴. 이게 원인이야. 근데 이 원인은 왜 생겼어?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아픔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일제강점이라고 하잖아. 일강이라고 써놨어요.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어. 그 붕괴의 과정을 겪지 못한 여인이 결국은 여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시는 서사적 구조로 돼 있어. 아까 서사라는 말이 나올 때 선생님이 백석의 여승 보자 그랬지. 서사적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뭐지? 자, 서사의 과정이야. 서사, 이야기. 근데 이 서사가 자,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2년, 3년, 4년이 순서가 요게 과거, 이게 현재고 여기가 과거야. 그래서 시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2년, 3년, 4년, 1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역순행적 시간으로 돼 있어. 역순행적 시간 구성으로.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자. 자 요걸 개요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우리가 시를 배운다는 거는 감상도지만 이렇게 조금 배경지식을 알아놓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 자 백석의 여승 한번 가보면 전체가 4개연으로 돼 있지. 그치? 4개연으로 돼 있는다. 출발. 여승은 합장을 하고 나에게 절을 했다. 자, 우리 절에 가면은 자, 뭐지? 다 만날 때마다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게 예의일 수 있지. 그래서 사찰에서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가 뭐냐면 취나물 냄새가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그치? 샤넬 5 냄새가 난 게 아니고 향수 냄새가 난 게 아니고 취나물 냄새가 났어. 그러면 무슨 취나물 냄새가 났다는 거면 그만큼 속세를 등진 삶을 살고 있다. 속세를 떠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분가루 냄새가 났다가 아니라 가쥐치 내음이 났다. 쓸쓸한 낯빛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밑으로 가봐. 옛날같이.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이 여인을 처음 만난 거야?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지. 이 여인의 모습이 옛날 같구나 그랬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풀경처럼 서러워졌다. 이 서러워졌다는 뭐야? 화자가 여인을 보고 느낀 정서야. 화자가 여인을 보고 느낀 정서. 이 서러워졌다는 것은 연민이지. 연민. 그치? 옛날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 나는 서러워졌다. 이게 현재야. 그래서 화자가 자, 취나물 냄새, 가지치 냄새 나는 자, 여인을 보고 서러워졌다.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연민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이 연민의
이유가 뭐냐? 요거 한번 쫓아가 봐야 돼. 이연 평안도의 어느 산 금전판. 금전판이 뭐지? 금광이야. 금광. 어느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 지금의 여승이 된 여인이야. 그치? 나는 가냘픈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섣벌, 일벌이지. 일벌처럼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어리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2년, 3년, 4년이 과거로 다시 빽해가지고 자 처음 만난 평안도 어느 금광 앞에서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내가 샀어. 그치? 그러면서 그 여인은 가을밤같이 차게 울면서 아이에게 어때? 자 때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 그 내용이 뭐야?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갔어. 그치? 그러는 사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결국 아이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간 거야. 자, 이 여인의 삶의 내력을 요걸 가지고 재구성해보면 아마도 자, 결혼해가지고 딸아이를 하나 낳고 가난하지만 다복하게 살았을 수 있어. 그런데 결국은 경제적 궁핍 때문에 남편이 뭐 했을까? 내가 가서 돈 벌어 오겠소 하고 아마도 집을 나섰을 거야. 그럼 1920년대 골드러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금광으로 골드러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 남편도 금광으로 돈 벌러 갔을 듯해. 그러는 사이 아내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지금 같으면 통장에 입금될 만을 하염없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겠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때? 남편에게 소식이 없어. 결국 아내는 어때? 자 바리바리 싸들고 옥수수 생상을 하면서 금광을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았나 봐. 그런 사이에 아이는 어때? 자, 제대로 못 먹여서 자, 병을 얻어서 도라지꽃을 좋아하던 아이는 결국 돌무덤으로 갔어. 아이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에게서는 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남편의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어린 딸아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됐지. 그럼 남편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살림터에서 도망갔을지. 아니면 금광에서 어때 고된 일을 하다가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지. 그 내막은 안 나와. 그치? 결국 여인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 자, 산꿩도 서럽게 운 날이 있었어. 언제?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지.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 떨어진 날이 뭐야? 삭발식을 하면서 여인이 여승이 된 날이 있었지. 그때 모든 꿩들도 울었어. 그래서 산꿩, 네모 쳐봐, 산꿩. 그래서 산꿩은 실제로 자 꿩이 울었다가 아니라 화자가 되거나 여인이 울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물이야 이것도. 그래서 2년 3년 사연이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야. understand? 그리고 자 그런 여승을 보는 마음은 자 서러워졌다. 연민의 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연 보니까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 나는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왜 때렸을까? 아동학대일까? 아마도 아이는 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는 옥수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눈물을 머금고 아이에게 자 참으라고 때렸을지도 몰라. 그때 이제 엄마의 학대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자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절의 머리어리가 마당귀에서 여인의 머리어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2년 3년 사연이 여인이 뭐가 되는 과정? 자 뭐가 되는 과정?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거지. 자 그래서 주제 한번 봐봐. 오른쪽에 여승의 비극적 삶에 대한 사실적 표현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 여기 일제강점하에 가족 공동체의 붕괴. 자, 그 다음에 애상적이고 회상적이고 서사적. 애상적, 서사적. 서사적, 서사적. 스토리 구조가 들어가 있지, 스토리 구조가.
그 다음에 서사적 구조 돼 있고요. 2번 주심, 2번 꼭 알아도 소설의 풀은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시간은 자 2연, 3년, 4연, 그리고 1년. 그래서 1년이 먼저 현재 나오고, 자, 과거로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2, 3, 4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서로 재구성하면 2년, 3년, 4년, 1년 이렇게 되겠지. 요 순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백석시의 특징 알아두시고, 문제. 옳은 것. 현실을 냉소적으로 인식한다. 냉소적. 자, 비웃는다. 이런 뜻인데, 비웃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자, 현실에 좌절해버린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가야지. 냉정한 시선으로 외부의 사건을 비판, 냉정한 시선으로 외부의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되면은, 외부의 사건을 관찰한 건 맞는데, 냉정한 시선은 아니야. 어찌 보면은, 눈물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보면, 따뜻한 연민의 정으로 여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관찰자의 시선으로 애처롭게 그거 설명해 버려. 관찰자의 시각에서 화자는 여인의 모습을 애처롭게 자 불경처럼 서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이용하게 자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데 8번이지. 자, 이용학이라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용학이라는 사람은 저기 두만강변인가 거기가 도로 따지면 어딜까 평안도인가 아무튼 저기 국경 지역 있잖아요. 국경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보게 되냐면 일제강점기 때 유이민들을 많이 보게 돼. 유랑민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자 만주에서 조선으로 나온 사람들은 없었지.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살다가 착취를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나 간도로 어때? 자, 추방당하듯이 쫓겨났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살았어. 국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학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도 지내다가, 방학 때마다 와서도 그런 유이민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직접 목도하고 그런 유이민의 슬픔을 많이 노래했어. 유이민. 그치? 그래서 국경 지방에서 유랑민들의 슬픔을 자 형상화시켜 놓은 시인이 바로 이용학이야. 그래서 이용학의 낡은 집이란 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자 여기서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는 자기의 직접 경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결국 유이민이니까 뭐냐면 그 국경을 경계로 하면서 밀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밀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밀무역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 적발돼 가지고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흔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밀무역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었어. 정말 가난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자 상황에서 자 아버지가 어때? 자, 밀무역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한 가족의 아픔을 자, 경험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자, 요 시가 돼. 자, 내용 한번 가보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 친척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자,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간접적인 경험이라 보고 작품은 그냥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으면 돼. 우리 집도 아닌 곳에서 친척집도 아닌 곳에서 고향도 아닌 곳에서 결국 아버지는 침대 없는 최후의 밤을 맞이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 정말로 객지에서 객사에서 돌아가신 거지. 마치 벌판에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자 따뜻한 베드 위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집도 아니고요. 아는 친척집도 아니고요. 고향은 더더욱 아니고요. 아는 사람 없는 객지에서 그치? 자, 침상 없는 죽음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침대에서도 돌아가시지 못했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죠? 객사의 처참함 이렇게 돼 있죠. 객지에서 자 예상치 않은 죽음이라는 게 객사지. 자, 그 객사에서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자 아버지의 죽음인데 그 죽음에 자 풀벌레 소리만 이 풀벌레 소리가 뭐지? 아버지의 죽음을 더욱 허무하고 그렇죠? 쓸쓸하게 만들어내지. 아버지의 자 쓸쓸한 죽음을
따뜻한 누구의 눈길, 손길도 없이 풀벌레 소리만 있는 곳에서 아버지는 어때? 생을 마감하셨어. 침상 없는 아버지의 죽음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부분이 풀벌레 소리가 같이 있다면 하나의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뭐라고 돼 있어? 자, 슬픔의 절제, 그 다음에 죽음의 슬픔을 극대화했다. 뭘로? 청각적 심상으로. 그래서 청각적 심상으로, 청각으로서 슬픔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요게 이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이 슬픔을 청각화시켜서 아무도 없는 자 들판 같은 데서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셨고 풀벌레 소리들만 자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자 여기서 노령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야. 러시아. 그래서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자 애써 키워낸 자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 러시아를 왕래하면서 무역했던 이유는 뭘까? 아들, 딸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아수울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르스크의 밤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령이랄지 아수울만이랄지 3번에 자 니코리스크의 밤이랄지 자 이거는 결국 뭐다? 러시아 땅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러시아의 동토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개인적 욕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슬만의 파선도 자 썰렁한 니코르스의 밤도 완전히 잊고 자 숨을 거두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아버지가 노령이랄지 아우슬만 같은 경우는 자 자식을 위해서 밀모어가면서 왕래했던 공간일 거야.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니? 유랑인의 공공한 삶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단순하게 자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상처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다시 뜨지 못하시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보니가 가라앉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다시 뜨시지 않은 눈이고요. 얼음장같이 식어버린 손발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아버지는 어때? 이제 영원히 자 돌아가셨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은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스르르 눈을 감았다. 우리는 머리맡에 뛰어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러시아 국경을 넘나들면서 밀무역하다가 아무래도 적발돼 가지고 총살을 당했을지도 몰라. 그런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가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풀벌레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강점하에 자 국경 지역에서 자 뭐죠? 공공한 삶을 살았던 유랑민의 아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주제 보니까 왼쪽에 아버지의 죽음에서 오는 서름과 비애 이게 되겠지. 그다음에 시적 특징 보니까 비극적 체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용학 시인의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닌 걸로 자 밝혀졌어. 자 1번 한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비극적 체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오케이. 시간을 일단 시적 과제의 정서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자 정서가 변해야 되는데 이건 변하는 건 없이 아버지는 슬픔이라는 비애의 정서 이게 자 일관되게 유지되지. 그래서 자 변하는 것은 없어. 청각적 표현으로 비극성이 구조돼.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이야기 구조를 가진 서사적인 구조.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 기억 어디 있어?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렇게 돼 있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지. 이거는 뭐지? 아버지의 죽음을 어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아버지의 손발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요거까지만 하고, 자, 마무리 짓자.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석정 그러면 저기 전북 부안 출신인데 보통은 이제 목가파 시인 전원파 이렇게 말하는데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전원적 풍류의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요 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 오케이? 제목이 뭐냐면 들길에 서서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들길에 서서 1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뭐라고 나왔지? 푸른 산인 구름을 지니고 살던 내 머리 항상 푸른 하늘이 있어. 그래서 들길에 서 있지만 자, 내 머리에는 항상 자, 이곳 할 거야. 푸른 하늘을 이곳 할 거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들길은 마이너스고요. 푸른 하늘은 플러스가 돼. 그래서 대립적 심상의 자, 시어를 병치시키면서 시상을 전개해내. 그래서 들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고단함이나 시련 요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들길은 요 학원에 딱딱한 책상. 그치? 자, 푸른 하늘은 합격증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오케이? 쌤한테는 로또 복권 아니 화천대유 같은 데라도 쌤 하나 좀 돈 한 200만 원만 넣었어도 그치? 몇백억이 생기는데 쌤 몇천만 원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연락이 안 왔어. 한 1,000억 먹고 감옥 가면 어떨까? 1,000억 먹고 효진아 감옥에 가서 평생 사람을 살겠어? 그거 안 되지 새끼야. 야 1,000억을 먹었는데 평생 감옥에 살면 그 돈 언제 쓰려고? 엄마를 위해서? 효녀 났네. 자, 야야 거기 근재야. 네. 얼마면 1년을 살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안 가져와가지고. 어? 안 가져가서. 돈을 아니면 생각을? 돈을 안. 돈을, 내 대신 1년만 징역 살도 와. 쌤이 10억 줄게. 안 되겠는데. 30억 줄게. 안 되겠는데. 1년인데? 네, 2년이요. 보통 보면 옛날에 한번 이거 설문이가 나왔는데 한 3억인가? 이 정도 주면 3억인가 5억인가 주면 10억 미만이야. 1년을 살 수 있다. 청년들한테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 그치? 네가 10억을 벌려면 공무원 생활을 20년을 해야 돼. 그렇잖아. 연봉 5천만 원을 벌어야지 20년 되는 거 하잖아. 한 15년 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열심히 벌면 뒷돈 받고 막 그러면. 그치? 근데 야 1억인데 10억 예씨 그건 갔다 오지. 그치? 잘 생각해봐. 선생님 먼저 10억 준비해 놓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자 들길에 서서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산다 이거지. 어떠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거를 노래해. 자 출발해 보자. 푸른 산에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푸른 산은 늘 머리에 구름을 지니고 살지. 그래서 그러면 구름은 뭐하고 같아? 구름은 하늘하고 같지. 여기서 구름도 희망이겠지. 푸른 산에게 구름은 희망이겠지. 그리고 자,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 푸른 하늘이 있다.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럼 푸른 하늘이 희망과 소망, 이상 요게 되겠지. 하늘을 향하여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래서 자 이런 들길에서도 자 숭고하게 서 있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삶인 것인가. 그럼 결국 어때야지 거룩한 삶이 돼야 돼? 어때야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이고 살아야지 거룩하고 숭고한 삶이 될 수 있어. 한 번 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지런히 움덩이 나는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푸른 하늘을 이고 사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요. 그치? 자, 푸른 산처럼 지구를 딛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 숭고하고 기쁘게 살려면 어때? 하늘을 딛고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지구를 밟고 쉼없이 노력해야지. 마지막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된 게 저문 들길에서도 뭐하자?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거지. 그래서 푸른 별은 뭐야? 푸른 하늘과 같지. 희망이나 소망이 되겠지.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화자의 의지를 노래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비록
점은 들길에 있을지라도. 그럼 여기서 점은 들길은 뭐야? 생활은, 자, 뭐라고 돼 있어?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아. 그러면 여기서 점은 들길은, 자, 슬픈 뼈에 점을, 뭐야? 자, 정리해보.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이지. 그러니까 결국 고단한 뼈에 저리도록 슬픈 삶일지라도,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푸른 별을, 이상을, 소망을, 희망을 가져야 돼. 이거지. 이상 없는 삶은, 자, 죽은 삶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숭고하고 기쁘고 거룩한 삶이어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비록 내가 저문 들길에 서 있더라도 푸른 별을 늘 가슴에 갖고 살리라. 이걸 노래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주제 보니까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미주고 극복의 의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하고 기쁘고 숭고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시적화제의 특징. 자, 표현상의 특징 보니까 시적 상황의 시여 점은 들길은 암담한 현실이고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은 자, 이상이지.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는 대립적 태도고 4번 시적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이지. 점은 들길이라도 이렇게 부지런히 살겠다. 이게 나오지. 자, 문제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정해져. 이것도 서사적 구조가 아니라 그냥 나 이렇게 살겠다라는 자 의지적이니까 시간의 흐름은 안 들어가 있어. 시간의 흐름이란 건 사건이 지나가야 돼. 뭐처럼? 백석의 여승처럼. 오케이? 백석의 여승처럼.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듯 거룩하고 기쁘고 숭고한 일처럼 살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 대립적 심사, 밝음과 어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삶, 푸른 별을 바라보고 살겠다. 바라봤다가 아니라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겠지. 기억, 자, 기억이 어디 있어? 자, 기억이 어디 있어?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푸른 산, 이게 돼 있네. 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거다. 자, 맞지? 푸른 산이 구름을 지고 살듯이 나는 푸른 하늘을 이고 살 거야. 가능. 그 다음에 희망찬 미래, 오케이. 화자의 강인한 의지, 오케이. 절대적 자연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화자가 닮고자 하는 대상이 푸른 산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놈까지 봅시다.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빨리 해서 현대시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산문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의 마음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쉽니다. 한글의 날이니까 다음 주는 쉬고 선생님이랑은 16일하고 23일에 되면 될 거예요. 아마 다른 과목은 23일 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 네, 그거는 23일까지 하니까 다음 주는 공부하시고 자기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